금리 인상과 환율이 올라온 부분을 반영을 했다.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지금 코스피는 오늘은 조금 반등했는데 어쨌든 2200 초반대, 코스닥도 뭐 680, 90 후반대인데 현재 주시장 점검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2226포인트인데 직전의 저점이 2130포인트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3300포인트에서 빠진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환율도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대비 따지고 보면은 한 40% 이상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만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요즘에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이 CPI, 9월 CPI 발표를 했어요. 그날 저점으로부터 급반등을 했죠. 맞아. 원래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예. 우리나라 증시는 폭등했고. 네, 화면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15%가 네. 지금 나스닥인데요. 네. 3.15%가 저점이고 종가가 플러스 2.23%니까 몇 퍼센트예요? 5.3% 하루 변폭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3% 하락했어요. 그 다음 날 또 3%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국제 수익률 금리를 잘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5%,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 정도 딱 가놓고 그러고 나서 크게 하락도 크게 상승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좀 하향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세요. 113까지 갔다가 지금 112 살짝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저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그러한 지표들이 일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뭘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지금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 뭐 주봉으로 보면 추세라는 거 확실하게 더 보이죠.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이 고점을 더 돌파하지도, 저점을 깨지도 않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즉, 이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가장 큰 주요 요인인 환율과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그냥 한번 볼까요? 뭐 제가 이거 누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볼게요. 얘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내렸던 물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리의 인상, 그것으로 인한 국채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환율. 네. 이 두 가지, 환율과 금리의 문제인데,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더 위로 추세적으로 가지도 않고, 더 밑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간 것, 달러 인덱스가 113까지 간 것, 이것을 고점으로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네. 그것을 고점으로 이제 멈칫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시장이 금리 인상의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고점 네. 그리고 물가의 고점, 환율의 고점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쪽 분석을 하니까 기쪽 분석으로 볼 때 1월부터 따져서 빠졌을 때 1차 하락하고 반등 줬고 2차 하락하고 반등 줬고 이번에 3차 하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위협했습니다. 1088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즉 통상적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의 5파동이죠. 3차 하락까지 하고 나서는 시장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던 중기 저점을 형성하던 저점을 좀 형성하면서 그리고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올라갈 때도 5파동, 내려갈 때도 5파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것을 중간에 뭐 소파동이다, 뭐 중간파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번에는 아주 매끈하게 5파동까지 상승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10,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이게 금리 인상과 환율이 올라온 부분을 반영을 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국제 수익률과 환율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멈칫멈칫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도 여기서는 이제 멈칫멈칫할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시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그 변곡점이 이제 바야흐로 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네네네.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의 가이던스와 내년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은 관심이 4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 1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관심이 아니고 내년도에 어떨 거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러니까 내년 시황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년 시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 어닝 시즌이 이번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G20 정상회의가 바로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푸틴 대통령은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날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비정상이라서 안 만나겠다. 안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요번에 시진핑도 초대를 했고 푸틴도 초대를 했고 젤렌스키도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할 거지 않아요? 딱 들어봐도 사실은. 주요 관계자는 다 와 있는 예, 거예요. 전쟁도 걸려 있고 지금 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이 또 공급망 왜곡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만약에 만난다면 뭐 한마디로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지금부터 한 달 사이가 네. 한 달 사이가 내년도의 시황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구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길적으로도 보면은 금리와 그리고 환율을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져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번에 9월 CPI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다고 나왔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급반동을 줬어요. 쇼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날 또 매도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면서 변동성이 막 커지면은 이거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졌을 때 지금 막 변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생기면 뭔가 좀 불안하죠. 이거 지금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간 상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다가 부딪힌 건가 이제.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저점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지금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3차 하락을 마무리하고 나스닥 10,0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그동안의 숏을 매도 플레이어들은 여기까지도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의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 10%나 20%는 이익 실현, 차익 실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쇼커버가 있는 거고 쇼커버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니야 아직 아니야. 경기 침체가 아직 남아 있잖아. 또 위기도 올 수도 있잖아. 내년에 역대급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시장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줬던 금리와 환율, 물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나갔고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그 중간 단계에 껴 있으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 시장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3% 하락했는데 어제 오늘은 지금 화요일이에요. 미국이 3%나 급락을 했는데 어제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우리 시장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3% 이상 3.4% 급등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강보합이에요. 오늘 아침 시작했다 다 밀려버려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과 또는 현물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국이 급등했는데 그래서 좀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과 또 현물을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4,500개 팔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2,000억 비차익 거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의 시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금리, 환율, 뭐 물가, 전쟁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단계는 이미 다 지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참
안타까워하겠지만 야, 몇 년 전에 들어간 네. 거죠? 11년 전에 고점을 하향한 거잖아요. 하향했지 않습니까? 2011년 고점이 얼마였냐면 2231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향하면서 213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매도 숏을 칠 거냐? 우리나라 환율 1445원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만 만약에 바라보고 거기다가 대고 베팅할 거냐? 더 올라갈 것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 거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은 뭐 한간에 또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쇼커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매도를 더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리겠죠. 네. 올라오면요. 그러니까 시장도 보면은 시장이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쇼커버에서 좀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이 밑에서 변동성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한 변동성의 구간, 즉 시장을 움직이는 지표에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3분기 어닝의 결과 그리고 다음 달에 초에 있을 FOMC 회의와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내년 얘기 가이던스 나오면 네네. 어떻게 보시는데요, 부장님은? 요번에 이제 실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미국이 그랬는데요. 미국이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나스닥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하게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여기인데 2022년 4월이잖아요. 네. 이게 1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2분기에 가이던스를 확 낮췄어요. 그러면서 그때 폭락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20% 막 15% 막 폭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4, 5, 6 지나고 나서 7월에는 반등을 줬잖아요. 시장 자체가 3개월 후에 반등 준 부분도 있지만 7월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실적 발표를 해서 3분기 어닝을 또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왜 7월에 반등을 줬느냐? 그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요때에는 실적이 또 안 좋은 걸 반영을 하고 그거보단 좀 괜찮았네? 그런데 다음에 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되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바이아우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이제 낮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속속 먼저 발표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적 가이던스의 감익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1분기에 실적이 100억이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00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 감익이라고 해서 80억 정도가 2분기에 나올 거다. 감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 대해서 3분기에는 80억에서 또 뭐 한 20% 감익돼가지고 그럼 80에서 16억이니까 80에서 16 빼면은 뭐 64억 정도 될 거다. 60억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실적 감익을 가만히 보면요. 60억에서 뭐 30억, 40억 이렇게 대폭 낮추고 있어요. 네. 이렇게 대폭 낮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낮추는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기업 이익의 저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번에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가이던스에서 이번에 낮추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감익의 폭이 줄어들면서 터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가이던스의 커멘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낮추면은 시장에서 충격을 좀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 4월보다는 충격이 크진 않아요. 종목들 지금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상황 속이고요. 또 한 가지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1분기에서 2분기에서 3분기에 이 실적의 감익 부분을 대폭 낮춘 기업들, 낮춘 섹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랬고요. 대폭 낮춘 데도 있거든요. IT 쪽이나 성장주 쪽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다 많이 낮춰놔가지고 더 낮출 게 별로 없어. 얘네들이 터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굉장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 1분기의 실적이 괜찮았는데 2분기에도 괜찮았어. 3분기도 괜찮을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요번에 4분기나 내년도에 감익될 거야. 라고 하면 요번에 때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잘 버텼던 종목들 이런 게 향후에도 더 좋을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긴 하지만
요번에 3분기의 실적 시즌에서는 그동안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잘 버텼던 섹터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맞고 수급에 의해서 맞고 내려올 개연성이 있다. 요 두 가지를 요번에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가미계 부분은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낮추는 가미계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진짜 뭐 40%, 50%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내년도에 그만큼 또 반토막 내는 감익을 지금 바라보면서 갈 거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감익폭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지난 4월에는 뭐 15%, 20%씩 하락을 했는데 요번에는 뭐 5%, 6%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감익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좀 맞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익의 폭이 별로 없었던 섹터들. 얘네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감익의 폭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 들으면 부장님은 지금 뭐 크게 반등할 거라고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약간 박스피?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장기 차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코스피 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누가 보더라도 과거의 경험상 보면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안 좋을 때는 우리 외환위기 때 볼게요. 우리 뭐 여기가 외환위기 때요. 277에서 저까지 갔고 그리고 IT 버블 붕괴 있었고 그리고 이게 IT 버블 붕괴고 이게 외환위기예요. 네. 이렇게 외환위기를 맞고 나면은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는 돌아설 수 없을 거야. 앞으로 수십 년간 시장은 안 좋을 거야. 이거 리먼 때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미국 경제는 수십 년간 돌아서지 못할 거야. 항상 굉장히 좋지 않고 정말 전 세계가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팬데믹 때도 앞으로 안 좋을 거야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전부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 고물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심지어 이런 얘기 월가에 그런 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주식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하지 마라. 가치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앞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거고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 거야. 기껏 해봤자 반등일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액면을 뭐 믿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그럼 저점이 왔냐 안 왔냐 질문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딱히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 고점으로부터 지금 뭐 이만큼 40%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거의 위기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다시 반등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반등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고점에서 우리 팔지 못하고 내려온 건 뭐 때문에 못 팔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4천 간다. 네, 이번에 떨어질 때도 네네. 여기서 이제 못 가. 왜? 이번엔 다를 거야. 달라. 그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시장은 금리에 의해서 움직였고 기준금리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년도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년 10월에 2023년 10월에 지수가 이거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그냥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물가 때문에 발생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 내년에 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다 떨어질 거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경기 침체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고공고로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공급 사이드에 있는 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가. 그리고 지금 가스 가격도 어떻게 폭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농산물 가격들 다 떨어졌어요. 근데 뭐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느냐? 소비 섹터에.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돈들이 좀 주머니에 있어요. 그래서 소비 부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비 줄여야 된다. 소비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거니까 경기 침체 될 거니까 당신들 소비 줄여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제가 어디 방송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 우리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올라서 이자는 더 내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심정적으로 소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천천히 줄어들지만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내년에 물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원전에서는 네 시장 너희들 김치국 마시지 마. 우리 금리 인하 절대 안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뒤통수 치고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인하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물가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는 동결할 거고 금리 동결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면 인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떨어진 게 물가와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면 물가가 둔화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지금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아직도 겁을 먹는 이유 그게 뭐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의 지표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 실적?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이 실적이 떨어질 거고 기업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디폴트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거고 이게 남지 않았냐라고 주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조짐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 구조조정한다는 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환위기도 맞았고 리먼도 맞았는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금융권의 어떤 회사가 안 좋다라든지 또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안 좋다라든지 구조조정 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거기가 보도가 나면은 연쇄 보도가 나면서 시스템 위기로 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 이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매수세가 시장이 없는 곳, 시장이 이렇게 취약하고 뭐 지금 시장이 못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거래에서만 막 움직이고 그리고 공매도에 막 휘둘리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쳐요. 이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위기가 발생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현금을 지금 비축하고 있으면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건 타당한 일이에요. 타당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는 아껴서 현금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심지어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는 혹시 안 쓰는 골프채나 안 쓰는 카메라나 안 쓰는 명품백이 있으면은 요번에 좀 팔아서 현금 좀 마련하면서 허리도 졸라매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있는 현금은 써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심플해요. 주식을 가지고 주식 100%를 가지고 여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 100%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팔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지 이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골치 아픈 거지. 현금을 갖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는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시장에서는 모두 다들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시장의 신뢰, 시그널 이런 부분만 나타나면 곧바로 터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경기 침체를 연준이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수요 사이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둔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가 지금 계속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지 않은 거는 돈이 있는 거고 돈이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고용 상태도 괜찮고 또 국가에 주는 돈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경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경기 침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물가 떨어진다. 경기 침체 들어가가지고 고용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막 해고되고 그래야지만 이들이 소비 안 하고 물가는 정상화된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해프닝이고 웃기지 않아요? 연준이 경기 침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경기 침체 가라고. 그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액면 그대로 믿고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는 걸 믿고 가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세가 덜덜 떨면서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현금 가지신 분들 좀 기다리면 된다 했고.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 고민이고 연준에서 경기 침체로 가야지만 물가가 둔화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폭락하고 경기가 진짜 경착륙하고 시장이 폭락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월 의장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정말 절묘하게 여기서 소프트 랜딩 되면서 위기까지 가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물가는 떨어지고 자기네들은 터닝하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종목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 종목을 관리해 놓고 종목을 관리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목들은 좀 팔아도 돼요. 팔아도 다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뭐 삼성전자를 갖고 예를 많이 드는데 뭐 삼성전자이든 삼성전기이든 현대차이든 그런 종목들을 지금 팔았어요. 한 달 후에 보면은 걔가 10% 20%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좀 위에도 좀 위일 수도 있고 좀 아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언제든지 이 근처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실적도 뭐 별로 뭐 어떻게 소위 쌈박하지도 않고 또 성장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되게 애매모호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인데 이거는 떨어지면 계속 더 사고 싶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종목을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의 이런 중요한 변곡점의 이벤트를 넘어가는 게 지금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